23. 일을 찾아 허둥지둥 돌아다니고 먹고 살려고 사방을 뒤지는 이주민들은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오락에 굶주려 있었다. 때로는 말에서 즐거움을 찾아 농담을 주고받으며 삶을 이어나갔다. 길을 따라 늘어선 천막에서도 개울가에서도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서도 이야기꾼들이 생겨나 희미한 모닥불빛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야기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 덕분에 이야기가 근사해졌다. 난 제로니모 토블전의 신병이었습니다. 이 제로니모 토블전은 북아메리카 인디언 아파트 쪽의 추장을 말합니다. 제로니모 토블전 때 신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조용히 앉아있는 그들의 눈에 꺼져가는 모닥불빛이 비쳤다. 인디언들은 영리했죠. 뱀처럼 교활했어요. 필요할 때는 침묵을 지킬 줄 알고 낙엽을 밟으면서도 바스락 소리 하나 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면 낙엽을 밟을 때의 바스락 소리를 기억해냈다. 계절이 바뀌고 구름이 일었다. 시기가 안 좋았어요. 군대가 뭐든 제대로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회를 10번을 줘도 군대는 그저 비틀거리기만 할 겁니다. 3개 연대를 동원해야 인디언 전사 100명을 죽일 수 있었으니까 항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열심히 이야기를 듣느라 모두들 조용했다. 이야기꾼들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려고 거창한 단어를 써가며 리듬에 맞춰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가 거창한 것이었으므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이야기 때문에 거창해졌다. 어떤 인디언 전사가 태양을 등지고 산마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눈에 띈다는 걸 그놈도 알고 있었죠. 팔을 활짝 펼치고 서 있었으니까. 아침 해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아침 해를 등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미친놈이었는지도 모르죠. 거기 서서 팔을 활짝 펼치고 있었으니까 마치 십자가 같았습니다. 거리는 400m. 군인들은 조준기를 들어올리고 손가락으로 풍향을 가늠했죠.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있기만 할 뿐 총을 쏘지 못했어요. 그 인디언은 애당초 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쏘지 못하리라는 걸. 그냥 엎드려서 소총을 들고 있을 뿐 총을 어깨에 올려놓지도 못했으니까요. 그 인디언을 바라보면서 인디언은 깃털을 하나 꽂은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태양처럼 벌거벗은 몸도. 우리는 거기 한참 동안 엎드려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디언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우리 대장이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쏴! 이 멍청한 새끼들아 쏴! 그래도 우리는 그냥 엎드려 있기만 했어요. 5을 셀 때까지 안 쏘면 가만 안 둘 거야. 대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총을 들어 올렸죠. 다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쏴주기를 바라면서. 내 평생 그렇게 슬펐던 적은 없습니다. 나는 놈의 배를 겨냥했어요. 다른 데를 쏘면 절대 인디언을 쓰러뜨릴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놈이 쿵 하고 쓰러져서 바닥을 뒹굴더군요.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죠. 놈은 그렇게 몸집이 크지 않았어요. 산 위에 서 있을 때는 아주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조그맣게 변해버렸더라고요. 장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죽어서 뻣뻣하게 굳어버렸지만 아름다운 모습. 깃털 하나하나가 마치 그림 같고 심지어 눈도 그림처럼 예쁜 놈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빵! 총을 쏘고 나서 놈을 집어들면 이리저리 뒤틀리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면 자신이 자기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죠. 그 놈을 먹어도 그런 기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망가뜨린 걸 다시는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닥불 빛이 살짝 솟구쳐 올라 각자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여준 것 같기도 했다. 태양을 등지고 팔을 활짝 벌린 남자. 그는 아주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20센트를 들고서 음식을 먹을까 놀러갈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었을지 모른다. 그 사람들은 메리스빌이나 툴레어, 시어스나 마운틴 뷰에 있는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에 관한 기억을 잔뜩 담고서 도랑 옆에 천막촌을 돌아왔다. 그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부자가 하나 있는데 꼭 가난뱅이처럼 굴어요. 돈 많은 여자도 가난뱅이 행세를 하고 이 두 사람이 햄버거를 파는 노점에서 만났어요. 왜요? 이유는 나도 모르죠. 하여튼 만났어요. 왜 가난뱅이 노릇을 하는 건데요? 글쎄요. 부자 노릇에 실정이 났나 보죠. 말도 안 돼. 얘기를 들을 거예요? 말 거예요? 뭐 그럼 계속해 봐요. 당연히 듣고야 싶지만 내가 부자라면 두툼하게 자른 돼지고기를 잔뜩 사서 장작처럼 내 주위에 쌓아두고 먹어 치울 텐데 계속 얘기해 봐요.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갔는데 자기가 부자라는 걸 상대방이 눈치챌까봐 보석금을 안 내서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수는 두 사람이 가난뱅이인 줄 알고 두 사람을 못살게 굴고 그 놈이 사실을 알았을 때 표정을 보아야 하는데 거의 기절할 것 같은 몰골이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두 사람은 왜 감옥에 갔어요? 무슨 과격파 모임에 갔다가 잡힌 거예요. 과격파도 아니면서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두 사람 다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개자식들이 처음부터 서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남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요. 나도 옛날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꼭 내 얘기 같았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완전 내 인생이에요. 아니야 내 인생보다 훨씬 좋았지. 모든 게 다 굉장했으니까. 난 슬픈 건 이제 질색이에요. 그런 건 이제 싫어.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야 겨우 사실을 알게 돼요. 두 사람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도 아주 건방진 놈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공이 실크 해트를 쓰고 나타나니까 거의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독일 군인들이 발을 차올리면서 걷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데 무지 웃겼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조금 있으면 술에 취할 수 있었다. 마음의 엉어리가 사라지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외로움도 없었다. 머릿속을 친구들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적을 찾아내서 무찌를 수도 있으니까. 도랑에 앉아있으면 엉덩이의 밑의 땅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실패의 아픔은 흐릿해지고 미래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굶주림도 자취를 감추었다. 세상은 부드럽고 편한 곳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었다. 별들이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내려오고 하늘도 부드러웠다. 죽음은 친구가 되고 잠은 죽음의 형제였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언젠가 고향에서 춤을 추었던 발이 예쁜 아이, 말, 오래전의 일들, 말과 안장, 가죽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게 언제였더라? 말벗이 될 만한 여자를 하나 찾아야겠어. 그러면 좋을 거야. 어쩌면 그 여자랑 같이 잘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기도 따뜻하네. 별들이 아주 가까이 내려와 있고 슬픔과 즐거움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항상 술에 취해 있으면 좋겠어.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놈이 누구야? 누가 감히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야? 목사들. 하지만 그놈들도 나름대로 취해 있잖아. 빼빼 마르고 아이도 못 낳는 여자들. 하지만 그 여자들은 삶이 너무 비참해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개혁가들. 그놈들은 삶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래. 별이 다정하게 내려와 있고 수많은 별나라 사람들이 나와 형제가 되었어. 모든 것이 다 거룩해. 모든 것이. 심지어 나까지도. 하모니카는 가지고 다니기 쉬워. 뒷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손바닥에 툭툭 쳐서 먼지와 보풀하기와 담배 찌꺼기를 털어내. 준비 다 됐어. 하모니카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갈대처럼 가느다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화음을 연주할 수도 있고 리듬 있는 멜로디도 연주할 수 있지. 손을 오므려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울부짖게 할 수도 있고 백파이프처럼 흐느끼게 할 수도 있고 오르간처럼 풍성하고 낭낭한 소리도 낼 수 있고 언덕이 갈대 피리처럼 날카롭고 슬픈 소리도 낼 수 있어. 연주를 한 다음 다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 하모니카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항상 호주머니 속에 있어. 사람들은 연주하면서 새로운 기교를 배우지. 손으로 음색을 만들어내는 방법,
입술로 소리를 중단시키는 방법, 그런 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자기가 느낌으로 터득하는 거지. 한낮에 그늘에 혼자 앉아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천막 입구에 앉아서 발로 가볍게 땅을 두드리면서 눈썹이 올라가며 리듬을 맞추지. 하모니카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도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어. 25센트만 주면 새 것을 살 수 있으니까. 기타는 더 비싸지. 배울 것도 많고 왼쪽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히게 돼.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도 왼손 손가락을 쫙 펴 금이 다리처럼 쫙 펴서 코드를 잡는 거야. 이건 우리 아버지 거였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기타를 배웠지. 내가 아버지만큼 연주를 잘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연주를 거의 하지 않았어. 문간에 앉아서 기타 소리를 들으며 발로 박자를 맞추셨지. 내가 좀 쉬려고 하면 아버지는 무섭게 인상을 찌푸리셨어. 내가 기타를 잡은 후에야 다시 편안히 앉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지. 한번 쳐봐라. 멋지게 해봐. 이건 좋은 놈이야. 헤드가 얼마나 닮았는지 봐. 노래를 하도 많이 연주해서 이렇게 움푹 패인 거야. 언젠가는 달걀처럼 우묵해지겠지. 하지만 땜질을 할 수는 없어. 그랬다간 원래 음색이 사라져버릴 테니까. 저녁에 이 녀석을 연주하면 우리 옆 천막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흘러나와. 그렇게 같이 연주하는 소리가 얼마나 근사한데. 바이올린은 드물지. 배우기도 어렵고 프렛도 없고 선생도 없어. 그냥 어떤 노인이 연주하는 걸 잘 들으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었어. 화음을 만드는 방법은 절대 안 가르쳐주대. 비밀이라면서. 하지만 난 열심히 지켜봤어. 그 노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바이올린은 바람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 빠르고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 이 바이올린은 대단한 물건은 아니야. 이탈리아에 샀으니까. 사람들 말로는 400년이나 된 바이올린도 있대. 마치 위스키처럼 아름답다더군. 5만에서 6만 달러나 나갈 거래. 모르지.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그 바이올린 소리 지독하지. 춤출래? 내가 활에다 로진을 잔뜩 바를게. 그래. 그러면 굉장한 소리가 날 거야. 1마일 밖에서도 들릴 만큼. 저녁에 하모니카, 바이올린, 기타 이렇게 세 악기를 연주하는 거야.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기타의 굵은 줄에서는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하모니카의 날카로운 화음과 바이올린의 삑삑 끽끽 소리가 어우러지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앉을 수밖에 없어. 이건 치킨 릴이야. 사람들이 발로 박자를 맞추고 호리호리한 젊은이가 빠르게 3번 스텝을 밟는 거야. 그의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기 시작해. 맨 땅을 발로 밟으며 발꿈치로 둔탁한 소리를 내고 손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숨이 가빠져. 이제 옆으로 몸을 기울여. 저 텍사스 청년 좀 봐. 긴 다리가 흐물흐물 풀려가지고 스텝을 밟을 때마다 4번씩 땅을 두드리네.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놈은 처음 봤어. 저 체로키 여자를 휘둘리는 것 좀 봐. 여자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네. 발끝은 뾰족하게 나와있고. 저 여자 숨 헐떡거리는 걸 좀 봐. 지쳐서 저러는 걸까? 숨이 차서 저러는 걸까? 아니야. 텍사스 청년의 눈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어. 입은 크게 벌어져 있고 숨을 쉴 수 없는데도 스텝을 밟을 때마다 여전히 4번씩 두드리는구먼. 저 친구 저 체로키 여자랑 계속 출 거야. 바이올린이 끽끽거리고 기타가 둥둥거린다.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는 얼굴이 시뻘겋다. 텍사스 청년과 체로키 여자는 개처럼 숨을 헐떡이며 발을 구른다. 노인들이 서서 손뼉을 친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발을 구른다. 고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야. 커다란 달이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지. 그 친구하고 나는 길을 걷고 있었어.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지. 아무도 말을 안 했어. 조금 가니까 근초 더미가 나오더군. 거기서 우리는 바닥에 누웠어. 저 텍사스 청년이랑 체로키 여자가 스텝을 밟으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네.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아이고, 나도 저 텍사스 청년하고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조금 있으면 달이 뜰 거야. 체로키 여자 아버지가 두 사람을 막으려고 가는 걸 봤지만 그 아버지도 끝까지 쫓아가지는 않았어.
그 아버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가을을 막으려 드는 거나 마찬가지지. 나무 속에서 수액이 움직이는 걸 막는 거나 마찬가지야. 조금 있으면 달이 떠오를 거야. 더 연주해봐. 얘기가 있는 노래로. 르레이도의 거리를 걸을 때 같은 노래. 불이 꺼졌네. 다시 피우다니 좀 그렇다. 조금 있으면 작은 달이 뜰 텐데. 관계 용수로 옆에서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자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목사는 호랑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후려쳤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우는 소리를 냈다. 목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계산하고 그것을 이용했다. 사람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몸부림치자 목사는 아래로 내려가서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씩 안아 올리며 소리쳤다.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물속으로 던졌다. 다들 허리까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가 도랑 옆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모든 사람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은 물에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은 모습으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절벅절벅 소리가 나는 발로 다시 천막촌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경이롭다는 듯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린 구원받았어. 물에 씻겨서 눈처럼 깨끗해졌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젖은 몸으로 여전히 겁에 질려있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우린 구원받았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게 다 무슨 죄였는지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래야 그 죄를 지어볼 수 있을 테니. 이 주민들은 노상에서 자기들의 처지에 맞는 즐거움을 찾았다. 24장. 토요일 아침 세탁장은 10,000원이었다. 여자들은 원피스, 분홍색 무명옷, 꽃무늬 옷 등을 잘 빨아 잘 펴서 볕이 잘 드는 곳에 늘었다. 오후가 되자 천막촌 전체가 활기를 띠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덩달아 열기에 들떠서 평소 때보다 더 시끄럽게 굴었다. 오후 중반쯤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목욕시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른들에게 잡혀서 풀이 죽은 채 어른들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운동장에 소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5시가 되기 전에 아이들의 씻기는 작업이 모두 끝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다시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기가 눌려서 어색하게 돌아다녔다. 커다란 야외 무도장에는 위원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전선이란 전선이 모두 이곳으로 집결되었다. 사람들은 전선을 구하려고 쓰레기장까지 갔다 왔으며 연장통들을 모두 뒤져 절연 테이프를 가져왔다. 이제 테이프로 연결한 전선이 무도장까지 연결되었다. 절연체 대용으로 쓰인 것들은 병주둥이었다. 오늘 밤에 사람들은 무도장에 처음으로 불을 밝힐 생각이었다. 6시가 되자 일을 하러 나갔거나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몸을 씻기 시작했다. 그리고 7시까지 사람들은 식사를 모두 끝냈다. 남자들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깨끗이 빤 작업복, 깨끗한 파란색 셔츠, 가끔 품위 있는 검은색 옷도 눈에 띄었다. 아가씨들도 깨끗이 빨아서 풀을 먹인 옷을 입고 준비를 갖추었다. 따은 머리에는 리본을 달았다. 부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지켜보며 저녁 식사 설거지를 했다. 무도장에서는 현악단이 2줄로 둥글게 늘어선 아이들에 둘러싸여 연습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나 있었다. 중앙위원회 의장인 에즈라 휴스턴의 천막에서 5명의 중앙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했다. 키가 크고 여인 몸매에 얼굴은 바람에 시달려 검은색이고 눈은 마치 작은 칼날 같은 휴스턴이 각각의 구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놈들이 무도회를 습격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3번 위생반의 대표로 나온 땅달마가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놈들한테 완전히 혼치금을 내줘야 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아닙니다. 놈들은 바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돼요. 놈들 의도대로 싸움이 시작된다면 놈들은 경찰에 달려가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놈들이 전에도 그런 수작을 부린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 휴스턴이 말했다.
그는 이번 위생방에서 나온 슬픈 표정의 거무스름한 젊은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몰래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순찰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까? 슬픈 표정의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12명입니다. 아무도 때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냥 밀어내기만 하라고요. 가서 윌리 이튼을 좀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오락 담당이죠? 휴스턴이 말했다. 예, 그 사람한테 우리가 좀 보잔다고 하세요. 청년은 밖으로 나갔다가 곧 체격이 늠름한 텍사스 출신 남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윌리 이튼은 턱이 길고 허약하며 머리카락은 흙먼지 새긴 남자였다. 그의 팔다리는 길고 힘이 없었으며 눈동자는 펜핸들 출신답게 햇빛에 그을린 듯한 회색이었다. 그가 싱글거리는 얼굴로 천막 안으로 들어왔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휴스턴이 말했다. 오늘 밤 얘기 들었습니까? 윌리가 씩 웃었다. 예. 무언가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말해보세요. 윌리턴은 즐거운 표정으로 싱글거렸다. 원래 오락위원은 5명입니다. 오늘은 20명을 더 늘렸습니다. 전부 착하고 튼튼한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춤을 추면서 감시할 겁니다.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말싸움을 벌이기라도 하면 그 청년들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둘러쌉니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척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두세요. 윌리가 유쾌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잘 알아듣게 일러두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5명을 출입구에 배치해두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라고요. 일이 터지기 전에 수상한 사람을 잡아야 하니까. 휴스턴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철색 눈동자가 엄격했다. 잘 들어요, 윌리. 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정문 밖에 보안관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라도 하면 보안관보들이 당신을 잡을 겁니다. 그것도 다 생각해 두었죠. 그 사람들을 뒷문으로 해서 들판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정말로 떠나는지 청년들 몇 명이 지켜볼 거고요. 괜찮은 계획인 것 같군요. 휴스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사고가 생기면 안 됩니다, 윌리. 당신이 책임지고 단속하세요. 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막대기나 칼 같은 무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휴스턴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놈들을 혼내주더라도 피가 안 나는 것을 골라서 때리세요. 알겠습니다. 윌리가 말했다. 당신이 고른 젊은이들은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만약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오른쪽 구석으로 날 찾아오세요. 무도장 이쪽입니다. 윌리는 장난스럽게 격려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휴스턴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윌리가 고른 청년들이 아무도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보안관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천막촌을 치려고 하는 건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이번 위생방에서 온 슬픈 표정의 청년이 말했다. 전 썬랜드 토지 가축 회사가 운영하는 천막촌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거기서는 주민 10명마다 경찰이 1명 꼴이었습니다. 수도꼭지는 주민 200명마다 하나 꼴이었고요. 땅달마가 남자가 말했다. 세상에 제레미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나도 거기서 살았으니까. 오두막 35채가 한 줄로 늘어선 게 한 구역이었는데 그런 게 15개나 돼서 그런데 천막촌 전체에 화장실이 10개였다고 젠장 1마일이나 떨어진 데서도 냄새가 날 정도였으니 보안관보 한 명이 나한테 내막을 얘기해 줬지. 우리가 둘러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 젠장 구경 천막촌이라니 수세식 화장실 같은 걸 만들어주니까 너도 나도 그걸 해달라고 하지. 이 망할 놈의 오키들한테 그런 걸 만들어주면 다들 똑같이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구경 천막촌에서는 빨갱이들이 회합을 갖는다더군. 다들 지원금을 타낼 궁리나 하고. 휴스턴이 물었다. 아무도 그자를 혼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몸집이 작은 남자가 하나 물었죠. 지원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지원금 말이야. 우리 납세자들이 돈을 내면 너희 같은 망할 놈의 옥회들이 그걸 가져간다고. 우리도 판매세하고 휘발유와 담배에 붙는 세금을 내요. 정부가 모카 1파운드에 4센트씩 농부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금 아니요? 철도회사랑 선박회사도 보조금을 받지. 그것도 지원금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받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이 망할 놈의 농작물을 어떻게 수확할 수 있었겠어? 땅 닮아간 남자가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 보안관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휴스턴이 물었다. 엄청 화를 냈죠. 너희 같은 망할 놈의 빨갱이들은 항상 말썽만 일으키고 있어. 날 따라와. 이러면서 그 자그마한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불황제로 구류 60일을 살았죠. 그 남자한테 일자리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씌우나? 티모시 윌리스가 물었다. 땅딸막한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경찰관 마음에 안 들면 누구나 불황제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놈들이 우리 천막촌을 싫어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경찰이 여길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긴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미국이거든. 휴스턴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머지않아 떠나야 할 겁니다. 여기가 좋은데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도 좋고 젠장.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나? 하나님께 맹세코 놈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도 결국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절대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위원회한테는 화를 낼 권리가 없어요. 3번 위생반에서 온 땅딸마가 남자가 말했다. 우리 위원회에 미친놈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반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여자들 싸움이었죠. 서로 욕을 하고 쓰레기까지 집어던졌어요. 부녀위원회가 감당을 못해서 나를 찾아왔더군요. 그 싸움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난 여자들 문제는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쓰레기 던지기 싸움까지 간섭하지는 않을 거라고. 휴스턴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하셨습니다.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깊어지면서 현악단이 연습하는 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았다. 불이 반짝 켜지고 남자 2명이 테이프로 붙여서 무도장까지 연결한 전선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현악단 주위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다. 기타를 든 청년이 다운홈 블루스를 부르며 섬세한 기타 반주를 곁들였다. 그가 두 번째 후렴을 부를 때는 하모니카 세대와 바이올린 한 대가 연주에 끼어들었다. 여기저기 천막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도장을 향해 물결처럼 밀려왔다. 남자들은 깨끗한 파란색 데님 셔츠를 입었고 여자들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도장 근처로 와서 조용히 기다리며 서 있었다. 불빛 속에 사람들의 들뜬 얼굴이 드러났다. 천막총 주위에는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철조망을 따라 50피트 간격으로 파수꾼들이 풀밭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손님들의 차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농부들과 그 가족들, 다른 천막촌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손님들은 문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초대한 주민의 이름을 말했다. 현악단이 릴 댄스곡, 이 릴 댄스곡은 춤의 일종입니다. 릴 댄스곡 하나를 골라 큰 소리로 연주했다. 이건 연습이 아니었다. 광신자들은 자기들 천막 앞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을 경멸하는 듯한 딱딱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는지 감시했다. 이 행사 전체를 비난하는 표정으로. 조드 일가의 천막에서 루티와 윈필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저녁 식사를 급히 씹어서 삼키고 무도장으로 뛰어가려 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불러 세워 손으로 아이들의 턱을 지키던 채 콧구멍 속도 들여다보고 귀를 잡아당겨 귀 속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위생실로 가서 한 번 더 손을 씻고 오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건물 뒤로 살짝 빠져나가 무도장으로 냅다 달려가서는 현악단 주위에 빽빽하게 늘어선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톰의 면도칼로 30분 동안 면도를 했다. 그는 몸에 꼭 맞는 보직 양복과 줄무늬 셔츠를 갖고 있었다. 그는 목욕을 한 다음 생머리를 뒤로 벗어넘겼다. 세면실이 잠시 텅 비자 그는 거울을 보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미소를 지을 때
자신의 옆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려고 했다. 그는 보라색 소매 밴드를 끼고 몸에 꼭 맞는 웃옷을 입었다. 그리고 화장지로 노란색 신발을 닦았다. 누가 늦은 목욕을 하러 들어오자 엘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눈으로 아가씨들을 살펴보면서 건들건들 무도장으로 걸어갔다. 무도장 근처에서 어떤 천막 앞에 앉아있는 예쁜 금발 아가씨가 눈에 띄었다. 그는 조심조심 그녀에게 다가가 셔츠가 잘 보이도록 웃옷자락을 확 젖혔다. 오늘 밤에 춤출 거야? 여자는 그를 외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이건가? 나랑 춤추는 건 어때? 그리고 그는 태연한 척 말을 덧붙였다. 난 왈츠 출 줄 알아. 여자가 수줍게 시선을 들고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왈츠는 누구나 다 출 줄 아는데. 나처럼은 못 추지. 엘이 말했다. 음악 소리가 높아지자 그는 한쪽 발로 박자를 맞췄다. 그가 말했다. 가자. 몹시 뚱뚱한 여자가 천막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그에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 여자가 사납게 말했다. 저리 가. 얘는 벌써 약속이 돼 있어. 금방 결혼할 몸이라고. 신랑 가면 얘를 데리러 올 거야. 엘은 멋을 부리며 여자에게 윙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음악에 맞춰 걸으면서 어깨와 팔을 흔들었다. 여자는 그의 뒷모습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접시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갑시다 형님.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말을 이었다. 일자리에 대해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아버지와 조는 관리자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톰은 가게에서 사온 빵 한 조각을 접시에 담은 그레이비 소스에 찍어 먹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접시를 넘겨주자 어머니는 그것을 뜨거운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고 씻어서 샤론의 로즈에게 물기를 닦으라고 주었다. 넌 춤추러 안 가니? 어머니가 물었다. 가야죠. 저도 위원인데요. 우리가 손님들을 접대해야 돼요. 벌써 위원이 됐어? 아마 너한테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샤론의 로즈가 접시를 정리하려고 몸을 돌렸다. 톰이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상에 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샤론의 로즈는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에게 접시를 또 하나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당연하지. 그리고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톰이 말했다. 로즈 샤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그것도 당연하지. 아이를 가지는 여자는 원래 예뻐지는 법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톰은 소리내 웃었다. 저렇게 배가 부풀다가는 손수레로 실어 날라야겠는걸요? 그만 좀 해. 샤론의 로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톰의 시선을 피해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쿡쿡 웃었다. 괜히 약 올리지 마. 저 애도 좋아하는데요 뭐. 그건 나도 알고 있지만 속도 상할 거야. 게다가 코니 때문에 슬퍼하고 있잖니. 그놈은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전 그놈은 아마 미국 대통령이 데리고 공부하고 있을걸요. 동생 놀리지 마. 안 그래도 힘든 애를. 윌리 이튼이 가까이 다가와서 싱긋 웃으며 말했다. 톰 조드? 난 오락위원회 위원장이야.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어떤 사람한테서 자네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지 뭐. 이쪽은 우리 어머니셔. 톰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윌리가 말했다. 반갑구먼. 우선 자네를 출입문에 배치했다. 나중에 무도장에 배치할 거야.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수상한 놈을 찾아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될 거야. 나중에는 무도장에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감시해주고. 윌리가 말했다. 알았어. 문제없어. 톰이 말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무슨 문제는 없겠나?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윌리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럼 가볼게요. 무도장에서 봐요 어머니. 두 젊은이는 중앙 출입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어머니는 씻은 접시들을 상자 위에 쌓았다. 이제 그만 나와라.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로즈시안, 이제 그만 나와. 로즈시안이 천막에서 나와 다시 접시의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톰은 그냥 늘 놀린 거야. 알아요.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이 날 보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잖니. 어차피 사람들이 보게 돼 있는 걸.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임신한 여자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야. 즐거워서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지. 넌 춤추러 안 갈 거니?
난 잘 모르겠어요. 코니가 같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코니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도 안다. 하지만 로즈샨, 식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마라. 나도 그럴 생각은 없어요, 엄마. 그래, 식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 안 그래도 이미 힘든 일이 많으니까. 로즈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난 춤추러 안 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엄마, 어떻게 좀 해줘요. 그녀는 주저앉아서 팔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는 행주에 손을 닦고 딸 앞에 주저앉아 두 손을 샤론 로즈의 머리 위에 얹었다. 넌 착한 애다. 넌 옛날부터 항상 착한 애였어. 내가 널 보살펴 줄게. 불안해하지 마라. 어머니는 일부러 활기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이렇게 할까? 같이 무도장으로 가서 구경을 하자. 누가 와서 춤을 추자고 하면 네 몸이 좋지 않다고 내가 말할게. 너가 춤을 잘 못 춘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너랑 나랑 음악을 들을 수 있잖니? 샤론의 로즈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춤을 추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 아무도 날 못 건드리게 해줄 거죠? 그래. 샤론의 로즈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가 딸의 무릎을 토닥거렸다. 날 봐, 날 좀 봐라. 내 말 잘 들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진짜야. 자, 일어서 가서 좀 씻고 오자. 그리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무도장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어머니는 샤론의 로즈를 이끌고 위생실로 향했다. 아버지와 조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함께 사무실 입구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일자리를 얻을 뻔했는데 겨우 몇 분 차이로 어긋나 버렸지. 벌써 2명을 뽑았더라고. 그런데 참 웃기지. 10장이 나와서 이러는 거야. 지금 막 25센트짜리 일꾼을 뽑았다. 물론 20센트짜리 일꾼도 쓸 수 있지. 20센트짜리 일꾼을 아주 많이 쓸 수 있어. 그러니 천막천으로 가서 우리가 20센트에 사람을 많이 쓸 거라고 말해. 앉아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어깨가 넓고 얼굴이 검은 모자 그늘에 완전히 가려진 남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다. 그럴 줄 알았어, 젠장. 그놈들이 사람을 뽑기는 하겠지. 배고픈 사람들을. 시간당 20센트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뭐든 잡을 수밖에. 놈들은 제멋대로 우리를 오라가라 하는데 경매를 하듯이 일꾼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젠장. 조금 있으면 우리들이 돈을 내고 일하라고 그럴걸. 우린 그렇게라도 일을 하려고 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일이 없었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라도 그 자리를 잡았을 거야. 그런데 이미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꼴을 보고는 겁이 나서 그 일을 못하겠더구만.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다. 웃기는 소리. 내가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밭에 있는 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었어. 그 작물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수확하는 비용이 더 들었거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지.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말을 멈췄다. 다들 입을 다문 채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생각한 건데 어떤 사람한테 땅 1에이크가 있다고 쳐. 우리 마누라 같으면 채소를 키우면서 돼지 2마리 하고 닭도 몇 마리 같이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다가 돌아올 거고 애들은 어쩌면 학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 근처에 있는 학교처럼 좋은 학교를 본 적이 없어. 우리 애들은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해.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다. 왜? 학교가 꽤 좋던데. 우리 애들은 누더기를 입고 신발도 없는데 다른 애들은 양말도 신고 좋은 바지를 입었거든. 그 녀석들이 오키라고 놀려대지. 우리 아들 녀석이 학교에 다녔는데 매일 싸움질만 했어. 싸움도 잘했지. 억센 개구장이라서. 매일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다 찢어진 옷에 코피를 흘리며 집에 오는 거야. 그러면 애 엄마는 애를 때리고 내가 애 엄마를 말렸지. 보는 사람마다 그 녀석을 두들겨 팰 필요는 없잖아. 불쌍한 녀석 같으니. 그놈이 애들 몇 명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줬지. 좋은 바지를 입은 개자식들을.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가 다구치듯 물었다.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돈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잠깐 할 수 있는 일을 구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난 가서 20센트짜리라도 일을 잡을 거야. 어쩔 수 없어.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뻣뻣한 수염에는 턱이 불빛에 드러나고 억센목에도 수염이 짐승의 털처럼 덥수룩했다. 그가 신랄하게 말했다. 그래, 마음대로 해. 난 25센트짜리야. 당신이 가서 20센트로 내 자리를 뺏어보라고. 그럼 나는 굶주리다 못해 15센트짜리 일을 하겠지. 그래, 가서 한번 해봐.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가 다그치도 물었다. 당신이 25센트를 받게 하려고 내가 굶을 수는 없잖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턱도 어둠 속에 잠겼다.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서도 배를 굽는 것도 힘든데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 우리 애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젠장 정말 미치겠네. 둘러앉은 남자들이 불편한 듯 발을 꼼지락거렸다. 토음은 천막천 출입구에 서서 춤을 추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월리 이튼이 말했다. 그냥 열심히 살펴보기만 해. 내가 줄 비텔라를 보낼게. 체로키 피가 반쯤 섞인 녀석이야. 좋은 친구지. 잘 살펴봐. 수상한 놈이 있으면 점 찍어두라고. 알았어. 톰이 말했다. 그는 농부들과 그 식구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가씨들은 머리를 따느렸고 청년들은 무도회를 위해 광을 내 모습이었다. 츄울이 와서 그 옆에 섰다. 나왔어. 그가 말했다. 톰은 그의 매부리 코와 우뚝 솟은 갈색 광대뼈와 뒤로 들어간 가냘픈 턱을 바라보았다. 인디언 피가 반쯤 섞였다더니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인디언인데? 아니야, 반만 인디언이야. 완전한 인디언이었으면 좋았을걸. 그럼 인디언 거주지에 땅을 얻을 수 있었을 거야. 진짜 인디언들 중에는 꽤 좋은 땅을 얻은 놈들도 있거든. 츄울이 말했다. 저 사람들 좀 봐. 톰이 말했다. 손님들이 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농장에서 온 사람들, 도랑 근처의 천막촌에서 온 이주민들, 아이들은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싶어 애를 쓰고 부모들은 말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츄울이 말했다. 여기 무도회는 진짜 재미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제에 친구들한테 춤추러 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도회를 열고는 자랑스러워 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무도회 때문에 여기 사람들을 존중하고 말이야. 내가 일하던 작은 농장 주인도 춤추러 왔어.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오라고 했더니 정말로 왔더라고. 이 일대에서 그럴듯한 무도회는 여기뿐이라나. 남편이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곳 말이야. 이봐, 저기 좀 봐. 젊은 남자 3명이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청바지를 입은 젊은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꼭 붙어서 걸었다.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들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대답을 한 후 문을 통과했다. 저놈들 잘 봐도. 츄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갔다. 저 3명을 누가 초대했대? 잭슨이라는 사람이래. 4번 위생관. 츄울이 톰에게 돌아왔다. 저놈들이 그놈들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느낌이 와. 좀 긴장한 것 같았거든. 그놈들 뒤를 따라가서 윌리한테 잘 감시하라고 해. 4번 위생반의 잭슨이라는 사람도 확인해 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놈들이 괜찮은 놈들인지 확인하게 해. 난 여기 있을게. 톰은 세 젊은이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들은 무도장으로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톰은 악당 근처에서 윌리를 발견하고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무슨 일이야? 윌리가 물었다. 저기 3명 보여? 4번 위생반의 잭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초대했대. 윌리는 목을 쭉 빼서 휴스턴을 잡고는 그에게 이리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저기 3명, 그가 말했다. 4번 위생반의 잭슨을 찾아봐야겠어요. 정말로 저 사람들을 초대했는지 물어보게. 휴스턴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후 뼈가 앙상한 캔자스 출신 남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쪽이 잭슨이야. 휴스턴이 말했다. 이봐요 잭슨, 저 3사람 보이죠?
예. 당신이 초대했습니까? 아니요.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잭슨은 그들을 살펴보았다. 그럼요. 그레고리오 농장에서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당신 이름을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이랑 나란히 일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놈들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놈들이 얌전하게 굴면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고마워요, 잭슨 씨. 휴스턴이 말했다. 잘했네. 저놈들이 그놈들인 것 같아. 그가 톰에게 말했다. 줄이 놈들을 알아봤어요. 톰이 말했다. 하하, 그럴만도 하지. 인디언 피로 놈들의 냄새를 맡은 거야. 어쨌든 내가 다른 청년들한테 저놈들 얘기를 해둘게. 윌리가 말했다.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군중을 뚫고 달려왔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휴스턴 앞에 멈춰서서 말했다. 휴스턴 아저씨가 시킨 대로 했어요. 유칼립투스 나무 옆에 6사람이 탄 차가 서 있어요. 북쪽 도로에도 4명이 탄 차가 있고요. 제가 가서 성냥을 달라고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그 사람들 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휴스턴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다. 윌리, 준비 다 해놨겠지? 윌리가 즐거운 표정으로 씩 웃었다. 그럼요, 휴스턴 씨.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래, 놈들한테 상처를 입히면 안 되네. 명심해. 가능하면 조용히, 부드럽게. 나도 놈들을 보고 싶군. 난 내 천막에 가 있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윌리가 말했다. 아직 무도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윌리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스퀘어 댄스 대형을 짜세요. 그가 소리쳤다. 음악이 멈추었다. 소년과 소녀, 청년과 아가씨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넓은 무도장에 8개의 사각형 모양으로 늘어서서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가씨들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청년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발끝을 까딱거렸다. 무도장 주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엷은 미소를 띤 채 아이들이 무도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는 광신도들이 경멸에 찬 표정으로 앉아서 죄인들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와 샤론이 로즈는 벤치에 앉아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샤론이 로즈에게 춤을 청할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애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샤론이 로즈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빛냈다. 지휘자가 무도장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높이 들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음악 소리가 터져나왔다. 날카롭고 선명한 치킨 리일이었다. 바이올린에서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고 하모니카는 콧소리가 섞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낮은 음악을 내는 기타 현들이 둥둥 울렸다. 지휘자가 순서대로 회전을 명령하자 사각형으로 늘어서 있던 사람들이 움직였다. 앞으로 뒤로 손을 흔들고 여자를 빙빙 돌리고 지휘자는 열에 들떠서 발로 박자를 맞추며 앞뒤로 움직였다. 그리고 사람들 옆을 지나며 계속 지시를 내렸다. 아가씨를 빙빙 돌리고 부드럽게 서로 손을 잡고 갑시다. 음악 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박자를 맞춰 무도장 바닥을 두드리는 신발 소리가 북소리처럼 들렸다.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떨어지고 뒤로. 지휘자는 가늘게 떨리는 높은 목소리로 노래하듯 지시를 내렸다. 곱게 빗은 아가씨들의 머리는 이제 엉망이 되었고 청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았다. 전문가들이 까다로운 반박자 스텝을 보여주었다. 무도장 근처에 앉아있던 나이 든 사람들도 리듬에 들떠 가볍게 손을 두드리며 발로 박자를 맞췄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샤론의 로즈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아마 넌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는 옛날에 춤을 참 잘 췄어. 젊었을 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춤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모두 과거를 추억하는 미소였다. 20년 전에 머스코지 근처에 바이올린을 켜는 장님이 있었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점프 한 번에 발꿈치를 4번이나 부딪히는 걸 봤어요. 다코타 주에 사는 스웨덴 사람들이 가끔 뭘 했는지 알아? 바닥에 후추를 뿌렸어. 그게 여자들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여자들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거든. 발정난 망아지 암컷처럼 스웨덴 사람들은 가끔
그런 짓을 했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광신도들이 각각 자신의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저 죄인들을 봐. 저 사람들은 불막대기를 타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 신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저런 광경을 봐야 하다니. 그들의 자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한 번만 더 돌고 잠시 쉽시다. 지휘자가 소리쳤다. 힘차게 하세요. 금방 춤을 멈출 거니까. 몸은 땀에 젖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된 아가씨들이 입을 벌린 채 진지하고 경건한 얼굴로 춤을 추었다. 청년들은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발끝을 뾰족하게 뻗어 껑충껑충 뛰면서 발 뒤꿈치를 부딪혔다. 사각형 대형이 안팎으로 움직이며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음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춤을 추던 사람들은 지쳐서 숨을 헐떡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부모의 손을 뿌리친 아이들은 무도장으로 달려와 정신없이 서로를 쫓으며 모자를 빼앗기도 하고 머리칼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춤추던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현악 단원들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켠 다음 다시 앉았다. 기타 연주자들이 기타줄을 부드럽게 퉁겼다. 윌리가 소리쳤다. 다시 사각형으로 늘어서세요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서둘러 일어났고 새로 무도장에 들어선 사람들이 짝을 찾아 바삐 뛰어다녔다. 톰은 문제의 세 젊은이 근처에 서 있었다. 그들이 억지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무도장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사각형들 중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가 윌리에게 손짓을 하자 윌리가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활로 현을 끌고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젊은이 20명이 서서히 어슬렁어슬렁 무도장을 가로질렀다. 세 남자가 사각형에 이르렀고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서 춤출 거야. 금발 청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여자는 내 파트너야. 뭐야 이 개새끼가. 멀리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펴졌다. 이제 세 젊은이는 포위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세 젊은이를 붙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포위한 사람들이 천천히 무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윌리가 소리쳤다. 가자. 날카로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휘자가 숫자를 세고 무도장에 선 사람들이 발을 굴렀다. 자동차 한 대가 입구로 달려들고 그 운전사가 소리쳤다. 문을 열어라.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문을 지키는 파수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폭동은 없어. 음악 소리 안 들려? 당신들 누구야? 보안관 보다. 영장 있나? 폭동이 벌어졌다면 영장 따윈 필요 없어. 폭동은 없다니까 그러네.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말했다. 차 안에 탄 남자들은 음악 소리와 지휘자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내 자동차가 천천히 멀어지더니 교차로에 멈춰 서서 상황을 주시했다. 사람들에게 포위당한 세 젊은이는 양팔을 단단히 잡힌 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입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막혀 있었다. 일행은 어두운 곳에 도착한 후 포위를 풀었다. 정말 잘했어. 톰이 말했다. 그는 뒤에서 한 젊은이의 양팔을 붙들고 있었다. 무도장에 있던 윌리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잘했어. 이제 여기에는 6명만 있으면 돼. 휴스턴 씨가 이 3명을 만나보겠다고 하셨어. 휴스턴이 어둠 속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놈들인가? 예, 이놈들이 무도장으로 올라가서 시작하려고 했죠. 하지만 몸 한번 흔들어 보지 못했어요. 듀얼이 말했다.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사람들이 세 젊은이의 몸을 빙글 돌려서 휴스턴과 마주보도록 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휴스턴이 손전등으로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세 젊은이를 차례로 비춰보았다.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지? 대답은 없었다. 누가 시킨 거야? 젠장,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춤을 추려고 한 것뿐이었어. 웃기시네. 아까 그 친구들 혼내주려고 했잖아. 듀얼이 말했다. 휴스턴 씨, 이놈들이 무도장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톰이 말했다. 그래, 나도 알아. 경찰들이 출입구로 달려왔네. 그는 다시 세 청년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들을 해칠 생각은 없어. 이제 오늘 밤 무도회를 망쳐버리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말해. 그는 대답을 기다렸다. 자네들도 우리랑 같은 처지잖아. 휴스턴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들도 우리랑 같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아이고 젠장,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누가 자네들을 보냈지? 자네들에게 돈을 준 사람이 누구야? 돈 같은 건 안 받았어요. 그래, 앞으로도 못 받겠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나? 사람들에게 팔을 붙들린 세 청년 중 한 명이 말했다. 맘대로 하시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휴스턴이 잠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럼 말하지 말게. 하지만 잘 들어. 같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칼질을 하지는 마. 우린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네. 적당히 즐기면서 질서도 유지하고 이걸 무너뜨리지 말아줘.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들은 지금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모두들 이놈들을 울타리로 데려가게. 절대 해치지 마.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천막촌 뒤쪽으로 이동하고 휴스턴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주얼이 말했다. 저놈들 발로 한 대만 차주자.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윌리가 소리쳤다. 딱 한 번만 차주자. 울타리 밖으로 놈들을 넘길 수 있을 만큼만. 주얼이 간청했다. 안 돼. 윌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너희들 잘 들어. 이번에는 너희를 그냥 놓아주지만 대신 가서 우리 말을 전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아주 혼쭐금을 내줄 거라고. 온몸의 뼈를 다 부서뜨려 버릴 거라고. 너희한테 일을 시킨 사람한테 가서 말해. 휴스턴 씨는 너희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은 하기도 싫지만. 일행이 울타리에 가까워졌다. 의자에 앉아있던 파수꾼 2명이 일어서서 다가왔다. 일찍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윌리가 말했다. 세 청년은 울타리를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들을 붙들고 서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무도장으로 돌아갔다. 현악단이 올드 댄 터크라는 노래를 요란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사무실 근처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날카로운 음악 소리가 그들의 귀에도 닿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변화를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오고 있어. 무언가가 들떠있는 느낌이야.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빛이 그의 억센 구렛나룻을 비추었다. 그는 바닥에서 돌멩이 몇 개를 모아 엄지손가락으로 공깃돌처럼 퉁겼다. 난 모르겠어. 당신 말처럼 변화가 오고 있는 건 맞아. 오하이오주 에크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얘기를 들었지. 고무공장에서 싼 임금 때문에 산골 사람들을 데려왔다더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가게 주인이나 퇴역 군인 같은 사람들이 전부 소리를 질러댔다고. 빨갱이. 그 사람들은 에크런에서 노조를 몰아낼 작정이었대. 목사들도 그 문제에 대해 설교를 하고 신문들도 아우성치고 고무회사 쪽에서는 꽃갱이도 준비하고 독가스도 샀다지. 젠장. 누가 봤으면 그 산골 청년들이 악마인 줄 알았을 거야. 그는 말을 멈추고 돌멩이를 더 모아 손가락으로 퉁겼다.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일요일에 산골 사람 5,000명이 교외로 칠면조 사냥을 나갔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시내를 행군했단 말이야. 그렇게 나가서 칠면조 사냥을 마치고 다시 시내로 들어왔어. 그게 다야. 그런데 그 후로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대. 시위원들은 꽃갱이를 회사에 돌려주고 가게 주인들도 그냥 가게를 돌보고 몽둥이에 맞은 사람도 누명을 쓴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었지. 죽은 사람도 없었고.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결국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다. 여기 사람들도 점점 못되게 굴고 있어. 천막촌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내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이야. 우리도 전부 총을 갖고 있잖아. 우리도 칠면조 사냥 클럽을 만들어서 일요일마다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발을 불안하게 움직이며 몸의 무게를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겼다. 25장 캘리포니아의 봄은 아름답다. 과실수들이 꽃을 피우는 계곡은 향기로운 분홍색을 띠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는 하얀 물이 흐른다. 옹이 가진 오래된 포도 등굴에서 부풀어 오른 등굴 손들이 폭포처럼 아래로 번져가며 줄기를 덮는다.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인 산들은 여자의 가슴처럼 봉긋하고 부드럽다. 평지의 채소밭에는 연초록색 양상추, 키가 끙충한 콜리플라워, 이 세상 물건 같지 않은 회녹색 아티초크가 1마일이나 되는 일항에서 줄지어 자란다. 나무에서 이파리가 돋고 과실나무에서 떨어진 꽃잎들이 분홍색과 하얀색 양탄자처럼 땅을 덮는다. 꽃의 중심부가 점점 부풀어 오르며 여러 가지 색깔을 띈다. 버찌와 사과, 복숭아와 배, 열매 속에 꽃이 갇혀있는 무화과, 캘리포니아 전체가 여러 가지 농산물로 활기를 띠고 갖가지 과일들이 점점 무거워진다. 그 무게로 인해 가지들이 휘기 때문에 그 밑에 버팀목을 대주어야 한다. 이런 풍요로운 결실 뒤에는 농사에 대해 아는 것도 많고 기술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씨앗으로 실험을 하며 수확을 더 늘리기 위한 기술을 한없이 개발하는 사람들. 그들이 개발한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사는 수많은 적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곰팡이, 곤충, 녹병, 마른병. 사람들은 씨앗과 뿌리를 완벽하게 다듬으려고 언제나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해충을 막기 위해 나무에 약을 뿌리고 포도에 유황 비료를 주고 병들고 썩은 부분과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내는 사람들도 있다. 예방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 국경에서 일본산 딱정벌레와 초파리를 골라내는 사람들, 병든 나무를 격리해서 뿌리채 뽑아 태워버리는 사람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어린 나무와 등굴을 접붙이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마치 외과 의사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게 수술을 해내야 하므로 나무 껍질에 칼집을 내고 접붙일 가지를 붙이고 상처를 묶은 다음 공기와 닿지 않도록 감싸주는 작업을 하려면 외과 의사처럼 섬세한 손과 가슴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일항을 따라 기계가 움직이며 봄풀을 뜯어낸 땅 속에 묻는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표면 근처에 물기를 붙들어 두기 위해 흙을 일구고 관계를 위해 땅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나무가 마셔야 할 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잡초들의 뿌리도 제거한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열매는 계속 부풀어 오르고 등굴에는 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날씨가 좋은 해에는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파리들이 금푸른색으로 변한다. 서양 자두는 작은 푸른색 새의 알처럼 길쭉해지고 그 무게 때문에 버팀목으로 캐어놓은 가지들이 아래로 처진다. 작고 단단한 배들도 모양을 갖추고 복숭아에서는 솜털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포도꽃순이가 자그마한 꽃잎을 벌리면 작고 단단한 구슬들이 초록색 단추처럼 변해서 점점 무거워진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작은 과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계산한다. 올해는 풍작이었구나. 그리고 자랑스러워한다. 자기들의 지식으로 풍작을 일구어냈으므로 그들은 그 지식으로 세상을 바꿔놓았다. 짧고 가늘던 밀이 크고 풍요롭게 변했다. 신맛이 나던 작은 사과가 크고 단맛이 나게 변했다. 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며 자그마한 열매로 새들을 먹여 살리던 포도가 이제는 수많은 변종으로 발전해 빨간색과 검은색, 초록색과 연분홍, 자주색과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 게다가 각각의 변종들은 독특한 향기도 지니고 있다. 실험적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과일을 만들어냈다. 성도 복숭아와 종류가 40가지나 되는 서양 자두, 껍질이 종이처럼 얇은 호두. 그들은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고 땅을 채근해가며 식물을 고르고 접붙이고 변화시킨다. 제일 먼저 버찌가 익는다. 값은 1파운드에 1센트 반. 젠장. 그 가격에 버찌를 수확하면 뭐해? 검은 버찌, 빨간 버찌, 잘 익어서 달다. 새들이 버찌의 절반을 먹어서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 속으로 말벌들이 붕붕거리며 날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검은 껍질만 남은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말라간다. 자주색 서양 자두가 익어서 부드럽고 달게 변한다. 젠장, 적을 따서 말릴 수도 없고 유황 처리를 할 수도 없어. 인부들 품삯을 아무리 싸게 쳐줘도 그 돈을 지불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색 서양 자두가 양탄자처럼 땅을 덮는다.
처음에는 껍질이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파리들이 몰려들어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썩어가는 열매의 달콤한 냄새가 계곡을 가득 채운다. 과육이 검게 변하고 열매가 땅 위에서 시들어간다. 배가 노랗게 익어간다. 값은 1톤에 5달러, 50파운드짜리 상자 40개에 5달러라는 얘기다. 나무의 가지를 치고 약을 뿌리고 열매를 싸서 상자에 넣어 트럭으로 통조림 공장에 배달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거친 배 40상자가 5달러.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노란색 열매가 바닥으로 털썩 떨어져 터져버린다. 말벌들이 부드러운 과육에 구멍을 뚫고 열매가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포도. 우린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 사람들이 고급 포도주를 살 여유가 없으니까. 덩굴에서 포도를 따버려. 좋은 포도든 썩은 포도든 나란히 불에게 찔린 포도든 줄기도 통 속에 넣고 밟아. 흙도 썩은 것도 다 넣어버려. 하지만 포도주 만드는 통에 곰팡이란 개미산이 있는데 그럼 유황하고 탄닌산을 넣어.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나는 풍요로운 향기가 아니라 화학약품과 썩는 냄새가 난다. 뭐 그래도 그 안에 알코올이 있잖아. 저걸 먹고 취할 수만 있으면 되지 뭐. 소규모 농부들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빚이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나무에 약을 뿌리며 농사를 지었지만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가지도 치고 젖붙이기도 해주었지만 열매를 따지 못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열매는 땅 위에서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포도주 만드는 통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공기를 오염시킨다. 포도주 맛을 좀 봐. 포도향이 전혀 안 나잖아. 유황, 탄닌산, 알코올 맛뿐이야. 이 조그만 과수원도 내년이면 대지주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빚이 과수원 주인의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이 포도원도 은행 소유가 될 것이다. 오로지 대지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통조림 공장도 같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 4개의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잘라서 통조림으로 만드는 비용이 15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통조림 배는 썩지도 않는다. 통조림은 몇 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다. 과일 썩는 냄새가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 달콤한 냄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슬픔을 보여준다. 나무를 접붙일 줄도 알고 씨앗을 심어 크고 풍요로운 열매를 길러낼 줄도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른 열매를 먹일 길이 없다. 새로운 과일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실패가 커다란 슬픔이 되어 캘리포니아주를 뒤덮고 있다. 값을 유지하기 위해 덩굴과 나무의 뿌리가 만들어낸 열매들을 파괴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 슬프고 쓰라린 일이다. 차에 가득가득 실린 오렌지들이 땅바닥에 버려진다. 사람들이 그 과일을 얻으려고 먼 길을 왔지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냥 차를 몰고 나가서 오렌지를 주워 올 수만 있다면 12개에 20센트를 주고 오렌지를 사 먹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호스를 가지고 와서 오렌지에 휘발유를 뿌린다. 그들은 과일을 그냥 주워 가지려 온 범죄자들에게 화가 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과일을 먹고 싶어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색 오렌지 위에는 휘발유가 뿌려진다. 썩는 냄새가 일대를 가득 채운다. 커피를 태워 배의 연료로 써라. 옥수수를 태워 난방을 해라. 옥수수는 뜨겁게 타니까. 강에 감자를 버리고 강둑에 경비를 세워 굶주린 사람들이 감자를 건져가지 못하게 해라. 돼지를 죽여 묻어버려라. 그리고 그 썩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라. 고발조차 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울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다른 모든 성공을 뒤엎어버리는 실패가 있다. 비옥한 땅, 곱게 자라는 나무들, 튼튼한 줄기, 다 익은 열매, 그리고 펠라그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다. 오렌지가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시관들은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영양실조로 적어 넣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일부러 식량을 썩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에 버려진 감자를 건지고 그 물을 가지고 오면 경비들이 그들을 막는다. 사람들이 버려진 오렌지를 주우려고 덜컹거리는 자동차를 몰고 오지만 오렌지에는 이미 휘발유가 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물에 떠내려가는 감자를 바라본다. 도랑 속에서 죽임을 당해 생식회에 가려진 돼지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인다.
산처럼 쌓인 오렌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사람들의 눈 속에 패배감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 수확기를 향해 점점 익어간다.